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헤이트입니다. 헤이트는 영어로 혐오하다, 혐오, 미워하다 이런 뜻이죠. 지은이는 9분의 교수님 공저입니다. 최인철, 홍성수, 김민정, 이은주, 최옥은, 이희수, 한건수, 박승찬, 전진성 교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누군가를 혐오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갖고 싶어하는 개인이나 그런 문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혐오는 사라지지 않고 있을까요? 혐오는 글자 그대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비도덕적인 존재 혹은 비위생적인 존재에 대하여 느끼는 역겨움의 감정을 포함합니다. 전쟁이나 감염병처럼 생존이 극단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게 불확실해지고 불안해지죠.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의지하게 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집단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집단 중심적인 태도와 행동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집단에 의존하게 되고 그 집단 의존성이 강하게 되면 부작용으로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감의 정의를 찾아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때 이 남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타인이 자기가 속한 집단에 국한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의 부작용으로 인해 내 집단이 아닌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무관심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혐오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집단이나 이타적인 행위를 위해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들의 양면과 뒷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개인의 정체성을 지나치게 지금 속해 있는 국지적인 집단에 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혐오는 차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떤 집단에 대한 혐오가 있다면 그 집단에 대해서 실제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어떤 집단에 대한 물리적 공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증오 범죄라고 합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로 그 집단을 말살해버리는 집단 학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019년 유엔에서는 혐오 표현을 발언, 글, 행동을 통한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젠더 또는 기타 다른 정체성에 근거하여 어떤 개인이나 집단과 관하여 경멸적 또는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공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홀로코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여러 소수자 집단이 집단적인 혐오와 차별을 당하고 심지어 학살까지 당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었지요. 지금 유럽에서는 다시 반이민 정서가 확대되거나 극우파들이 약진하기도 합니다. 영국은 반이민자 또는 반무슬림 정서에 기반해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었죠. 2016년 미국에서는 이주자 혐오를 이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의 일간 베스트라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등장해서 소수자 혐오를 놀이화하기 시작합니다. 여성, 민주화운동 세력,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호남, 세월호 유족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면서 이를 놀이처럼 즐기는 문화가 형성됩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에서도 혐오가 일상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재난, 전쟁, 감염병 등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혐오가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나 음모론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혐오를 조장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한 매체가 생긴 셈이죠. 실제로 민주주의가 취약한 나라에서 혐오가 더 쉽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단주의 문화나 민족 중심주의적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 혐오가 확산되기 쉽습니다. 혐오는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 저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한다는 담론이거든요. 아무래도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곳에서 이런 논리들이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혐오에 동참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하는 건 혐오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라는 식으로 정당화를 시켜줍니다. 많은 이들이 혐오에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점점 어떤 문제의 책임을 집단에게 전가하거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에 익숙하게 됩니다. 저는 혐오에 맞서는 이유를 보통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 이유입니다. 혐오와 차별은 그 자체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혐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할 원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핑곗거리나 희생양을 찾는 것일 뿐입니다. 2018년에 고양 저유소 사건이 있었죠. 이주 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에 떨어져서 불이 난 사건이었는데 이때도 일부에서는 이주 노동자 책임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저유소 화재 관리의 문제였습니다. 기름을 저장하는 저유소가 풍등 하나 때문에 불이 났다는 것은 저유소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의 핵심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주 노동자 혐오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때 화재는 이주 노동자 문제가 아니라 저유소 관리의 문제라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다시는 그런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혐오를 거두어야 진짜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전염병 발생으로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담론이 강화되고 인권 침해를 낳은 사례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외국인 혐오를 제노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제노포비아는 자신이 속한 내 집단, 즉 우리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외 집단, 즉 그들을 구별한 다음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인종주의와 결합하여 나타납니다. 경제 불황, 범죄, 재난, 전염병 등이 발생하면 외국인들이 원인을 초래했다고 비난하며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는데 그 시작에는 늘 혐오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타인의 표정이나 발성, 동작, 표현 등을 모방하게 되는데요. 감정 전염은 네트워크를 통해 확대되어 집단성을 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보다 전염력이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익명성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드러내고 오프라인에서는 차마 표명하지 못하는 혐오의 말들을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합니다. 연쇄 하강 효과란 앞선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악 다운로드 관련 실험에서
사람들은 인기가 없는 노래는 거의 내려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한 노래들을 선택해서 내려받는 경향이 훨씬 컸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판단을 내릴 때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집단 극화 현상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류하다 보면 더 극단적인 견해를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교류하면서 자기들만의 네트워크에 둘러싸여 자기들만의 정보가 모든 것인 양 편향적으로 정보를 습득해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국에는 혼자였을 때는 감히 하지 않을 일들도 집단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상 혐오 표현에 대해 개인의 혐오 감정을 표출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혐오 표현은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집단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절해 나가야 합니다. 종교나 성별, 국적, 인종 등에 기반해서 특정 집단에 대해 차별적이며 혐오와 증오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표현들이 온라인상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익명성을 가장 많이 꼽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고 반규범적인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볼 수 없으니 내가 어떤 글을 썼을 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감각이 무뎌지는, 즉 상대방을 비인간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감수성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잘 인지하고 여기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둔감화는 이와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자극물에 자주 노출이 되면 이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어지간한 자극에는 더 이상 눈도 깜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립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들하고 너무 다르고 싶어하지 않는 욕구, 다른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싶어하지 않는 욕구를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주변을 관찰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사람들은 뭘 좋아하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려고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만약 자기 의견 혹은 자기 취향이 소수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그 취향이나 의견을 적어도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는 의견은 공론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의견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현하고 혐오, 증오 발언을 교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시민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혐오나 증오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 적극 반대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지지와 연대를 보여줄 때 혐오 발언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디어 플랫폼들이 댓글을 아예 폐지해버리거나 AI를 이용해서 악플을 거르거나 댓글 실명제를 하려는 시도들도 있지만 이는 혐오 발언에 대한 사후 조치에 불과합니다. 혐오 표현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표현들에 드러난 혐오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널리 퍼져 있다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혐오 표현을 가리고 억제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홀로코스트는 1933년 나치의 권력 장악에서부터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이 패망하기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치며 진행되었던 범죄입니다. 나치 시기 죽어간 22만 명 집시들 중 독일 내에서 희생된 수는 4만 명쯤 됩니다. 이들은 숨겨진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1945년 이후에도 오랫동안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나치 독일은 유대인이나 집시만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안락사 프로그램 때문에 무려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너무 허망합니다. 1939년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면서 장애인들이 전국 병상의 80%를 차지해 전쟁이 나면 부상병을 위한 병상이 별로 없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독일인들의 가족이자 자녀이자 부모였던 장애인들이 5개의 시설에 수용됐고 학대를 당하다 굶어 죽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페놀 주사까지 동원됩니다. 이처럼 나치 시기에는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혐오스럽다, 다르다, 미개하다,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건 동성애자건 정치적인 반대파들이건 모두 죽였습니다.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이 500만 명에 달합니다. 유대인, 집시, 장애인들까지 포함하면 나치 시기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1,100만 명을 헤아립니다.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땀 흘리지 않는 종자, 고리대금업이나 투기를 통해 돈을 벌어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강제수용소 입구에는 독일어 대문자로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에 대한 대단한 조롱이었죠. 여태까지 일하지 않고 투기하고 고리대금업에 종사했으니까 이제는 땀 흘려서 일해봐. 그래야 사람이 되거든. 하는 아주 용납하기 어려운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사실 유대인에 대한 독일인의 깊은 공포와 두려움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1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1929년에 대공황을 지나며 독일 국민의 3분의 1이 실업자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질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지목했고 결국 그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된 거죠. 당시 장애인들을 그린 포스터에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환자가 60세가 되기까지 6만 마르크를 소비한다. 여러 사람의 의료 인력을 소비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간을 존엄성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한 게 뭔가, 소비한 게 뭔가 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서 쓸모없으니 죽여야 된다는 극단의 논리를 만든 거죠. 히틀러는 결코 총칼로 집권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1932년 12월 총선에서 44%의 표를 주어 히틀러가 이끌던 나치당을 제1당으로 만든 사람들은 바로 독일 국민들이었습니다. 1935년 뉘른베르크 나치당 전당대회에서 인종차별법이 통과된 것이 독일인들의 사고에 인종주의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조부모 4사람 가운데 2사람이 유대인이면, 즉 피의 2분의 1 이상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는 구별법을 국가가 법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었는데 피가 4분의 1 이하라 하더라도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요 공직에서 퇴출되었고 의사 면허증을 가졌어도 감히 아리안족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면허를 박탈당하고 유대인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사로 강등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고 마지막 행동으로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2초라고 합니다. 홀로코스트를 유럽에서 겪었던 사람들은 크게 3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해자, 둘째는 희생자가 있었겠죠. 그리고 양극단의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방조자나 방관자라고 부르는데 이 가운데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로운 사람들, 선한 이웃들입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1957년부터 홀로코스트가 벌어졌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위험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던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위해 포상을 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열방의 의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숫자가 2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니 의인의 약 80에서 90%는 타고난다고 합니다. 나머지 10에서 20%는 어떤 가정에서 컸는가, 어떤 종교를 믿었는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에 좌우되었다고 합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철학자 칸트가 묘비명에 새긴 문구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다. 첫째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라면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의 법칙이다. 십자군 전쟁은 1096년부터 1291년까지 200여 년간 8차례에 걸쳐 벌어졌던 중세 인류의 가장 큰 약탈과 피해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이 이교도에게 점령당하자 이걸 탈환하기 위해 진출했던 종교적 목적의 전쟁은 1차 십자군 원정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7, 8차례의 전쟁은 겉으로는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종교였던 그리스 정교를 공격하고 비잔틴 제국 내 같은 유럽 국가끼리 치고받고 약탈하는 성격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슬람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을 가장 잔혹하고 비종교적이고 반인륜적인 전쟁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양식 있는 많은 학자들은 더 이상 십자군 전쟁의 본질을 서구와 이슬람 사회의 불행한 갈등이나 종교적 성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 정교권을 통합하려는 교황권의 정치적 야심이나 지중해 상업자본주의 세력들의 이권 추구가 빚어낸 불행한 침략, 약탈 전쟁으로 보고자 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랜 기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절하고 로마를 압박해 예수를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했다는 원죄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유럽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흑사병 창궐 과정에서 또 마녀 사냥의 광풍 속에서 항상 1차적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1897년 8월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최초의 1차 시온주의자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대로는 우리가 다 몰살당하겠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나라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를 갖자라는 정말 처절한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반유대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국가를 갖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1차 세계대전 때 찾아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오스만 터키라는 동맹국에 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영국은 1915년 이집트 주재 영국 고등 판무관이었던 맥마흔을 통해 당시 독일 편에 서 있던 아랍의 지도자 후세인 빈 알리와 비밀리에 접촉합니다. 전쟁에서 영국을 도와주면 전쟁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을 포함해 아랍 국가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후세인 맥마흔 선언입니다. 1916년에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사이크스 피코 협정을 맺어 팔레스타인을 분할하여 영국의 위임 통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1917년에는 이와는 모순된 벨푸어 선언을 발표합니다.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가 유대인들이 영국 편에 서서 영국을 도와준다면 전쟁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국가를 창설해 주겠다고 한 영국 정부의 비밀 협약이었습니다. 영국 국왕의 이름으로 외무장관이 이 비밀 문서를 전해주며 이것을 믿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많은 유대인들이 영국 편에 가담하게 되어 영국이 승전국이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을 두고 아랍에게는 아랍 국가의 독립을, 유대인에게는 유대 민족 국가의 창설을, 영국과 프랑스 간에는 땅을 자기들끼리 나눠 갖자는 삼중에 모순된 비밀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중동 분쟁과 팔레스타인 비극의 근원적 핵심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92%의 아랍인들과 8%의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갈릴리 호수와 요르단 강이라고 하는 지극히 제한된 생태계지만 큰 마찰 없이 평화롭게 공존해 왔습니다. 그런 아랍과 유대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 서로가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적대적 관계로 변모한 것은 1948년 이후 70여 년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1993년 오슬로에서 팔레스타인 대표 야세르 아라파트와 이스라엘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극적으로 점령지대의 난민이 됐던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국가를 창설하고 그 대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불가침 조약을 선언합니다. 두 민족이 하나의 생태 공간에서 함께 평화롭게 잘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라빈 총리와 종전까지 테러리스트의 대부로 불리던 야세르 아라파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은 집권 야욕을 위해 오슬로 평화협정을 휴지 조각처럼 내던져 버렸고 오늘날 팔레스타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서구와 이슬람 세계가 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적대적 이해 당사자로 남아있을까요? 이 배경은 1200년이라고 하는 지배 피지배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역사적 기억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출발한 이슬람이 650년경 북아프리카에 상륙합니다.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등을 50여 년 만에 파죽지세로 이슬람화시키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로코와 스페인 사이에 있는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711년 이베리아 반도로 진출합니다. 20년 만에 프랑스 파리까지 진격합니다. 파리가 함락되면 유럽 전체가 이슬람화됩니다. 이슬람 창시 이후 세계사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는 한 번 이슬람화된 지역은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스란히 이슬람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당시 프랑크 왕국의 군주였던 샤를 마르텔이 유럽연합군을 결성해 북상하는 이슬람 군대를 막아 결사항전합니다. 유럽의 이슬람화를 막았던 유럽 입장에서는 환희와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800년 가까이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은 이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711년부터 1492년 이사벨라 여왕이 스페인을 되찾을 때까지 정확하게 781년간입니다.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남부도 200에서 230여 년간 아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이교도인 오스만 터키에 함락당하고 비잔틴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영토가 이슬람화되어 400년 이상 지배를 받습니다. 지브롤터 해협이 뚫리는 711년부터 비엔나가 공격당하는 1683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유럽은 이슬람 세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서슬퍼런 중세 기독교 유럽 세계가 이교도 이슬람으로부터 1000년 가까이 지배당하고 전쟁과 위협의 공포에 떨었다. 이것이 유럽이 이슬람 세계에 대해 갖고 있는 이슬람 포비아, 공포증, 혐오증의 역사적 뿌리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사에서는 서구가 이슬람 세계를 거꾸로 지배하게 되는 첫 번째 신호탄을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복으로 봅니다. 그 기점 후
200년 가까이 모든 이슬람 세계가 단 한 지역의 예외 없이 서구의 지배를 받습니다. 동남아시아까지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탈식민 시대가 시작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민족 국가가 탄생합니다. 하나의 공동체였던 거대한 아랍 국가가 22개 개별 국가로 쪼개져 독립합니다. 이렇듯 오랜 세월 지배 피지배 관계였던 서구와 이슬람 세계의 관점은 서로 다를 수 있겠죠. 결국 서구는 이슬람 세계를 바라볼 때 적대적 이해 당사자, 갈등, 혐오의 감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서구가 가져왔던 이슬람 포비아의 근원적 문제입니다. 인종은 흔히 과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200년에서 300년 전에 시작된 개념입니다. 300년 전 과학에서 만들어진 분류 체계이므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허술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과학에서는 인간 유전자를 연구하며 전체 인류가 99.8%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나머지 0.2%의 차이 중 인종을 분류한 특징을 만들어낸 유전자는 그중 0.9%입니다. 즉, 전체 인간 유전자의 0.18%가 오늘날 인종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인종주의는 커다란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인종주의는 사람의 신체적 특징과 역량을 연결시킵니다. 예컨대 아프리카인들, 흑인들은 스포츠를 잘한다 같은 일종의 칭찬일지라도 사실 신체 특징, 피부색에 근거한 인종 분류를 사람들의 능력으로 결부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 속에서는 노예제를 합리화하고 백인들이 다른 지역을 식민 통치하는 것을 합리화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 역사의 고리를 끊고자 과감한 도전을 합니다. 대통령으로 집권한 후 백인들에 대한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구성원들이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가 진실과 화해위원회입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는 공동체를 복원할 수 없다고 본 거죠.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세 가지 핵심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고백입니다. 과거 백인 정권의 앞잡이로서 흑인들을 탄압했던 비밀 정보원이나 인권 탄압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 것이죠. 처벌보다는 역사적 진실 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고백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세 번째는 배상입니다.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가해자는 최대한 자신의 힘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원 후 100년까지는 비교적 관용적인 자세를 보여주지만 이후 100년부터 250년 사이에 그리스도교를 심하게 박해합니다. 그리스도교를 처음으로 심하게 박해한 사람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3분의 1이 불타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그 책임을 당시 약자였던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스도 교인들은 313년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어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로마의 국교로까지 발전하며 가장 영향력이 있고 힘있는 종교가 됩니다. 로마 제국은 동과 서로 나뉘면서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이후 1456년까지 지속되는 동로마 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교도 다른 종교를 억압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시무시했던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가톨릭과 이슬람교 간 1096년부터 1291년까지 무려 200여 년에 걸쳐 8차례나 일어납니다.
교황은 1095년 클레르몽 종교회의에서 짐승 같은 이슬람으로부터 거룩한 성지인 예루살렘을 정화해 자유롭게 기도하자라며 성지를 정화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끊임없이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8번의 십자군 전쟁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전쟁 실패뿐만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 십자군, 그리스도교에 대한 무지막지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표현은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무지막지한 분노와 두려움,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평등과 자유를 위해 선포되고 자라났던 그리스도교가 1000년이 지난 다음 이런 잔혹한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혐오의 역사를 돌아보며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세 유럽의 말기가 시작되면서 무시무시한 공포가 시작되는데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1347년 흑해 연안의 한 항구에서 시작된 정체불명의 질병은 당시 지중해 연안에 가장 많은 배가 오가고 있었던 제노아라든지 이탈리아 여러 항구 도시에서 사람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전염병으로 번졌습니다. 3년 만에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패스트를 피하기 위해 채찍 고행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것은 패스트의 전파를 훨씬 더 빠르게 하는 역효과까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미움을 샀던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였던 유대인들이었는데,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패스트가 번졌다는 거짓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이런 의심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작용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패스트에 걸려 죽어갈 때 유대인들은 이 병에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행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정결례라는 것이 있어서 부정을 탔다고 생각하는 순간 흐르는 물에 계속해서 씻었습니다. 대조적으로 당시 일반적인 유럽인들은 목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위생 상태 탓에 패스트에 더 쉽게 감염이 된 데 반해 위생적인 손 씻기와 몸 씻기 종교 예절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런 고통을 덜 받았던 것입니다. 중세 말기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패스트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빙하기라고 말할 정도로 기후가 추워지며 이번에는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100년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지속되었고, 나중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벌어진 30년 전쟁이 병과 굶주림으로부터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시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타인에 대한 혐오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모두 마녀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녀 재판 과정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 있었는데, 밀고되면 체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시행했습니다. 초기에는 보복당할 일 없이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마녀로 몰린 사람들 75% 이상이 여성들이었고, 변호해줄 사람이 없는 과부나 가난하고 나이든 노파들, 약초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에 유대인에 대한 혐오까지 덧붙이게 됩니다. 또 불우한 가정에서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 병자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이들까지 표적이 됩니다. 결국 재산 탈취를 위해 마녀로 몰아세우거나 정치적인 원한이 있는 남성까지 마법사로 몰아서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혐오 사회라는 책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심화되면 결국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혐오의 기억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혐오라도 그것을 망각의 강에 빠뜨리면서 잊어버리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 잔혹한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꼭 희생양 이론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들이나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는 분노를 이용할 때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혐오가 빙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생각은 다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주의는 독일인들만의 것이 아니고 해외 식민지를 지녔던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유럽의 열강들은 바다 건너의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관념과 기술, 행동 방식을 창출해 갑니다. 이를 통칭해 식민주의라고 합니다. 인종주의는 근대 유럽의 식민주의에서 비롯된 산물입니다. 나치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민족 사회주의입니다. 영어로 내셔널 소셜리즘이죠. 여기서 중간 말을 빼서 나치라고 부르는데 소련식 좌파 사회주의가 아니라 우파 사회주의를 의미합니다. 나치는 스스로를 소련 공산 세력으로부터 유럽을 지키는 십자군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실제로 소련을 침공해 스탈린과 한판 승부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반유대주의는 인종주의와 반공주의의 교묘한 결합입니다. 통상적인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만으로는 독일에서의 극단적인 유대인 혐오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반공주의와의 결합을 통해서 반유대주의는 극단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꽉 막힌 식민주의적, 인종주의적, 냉전적 편견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점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서로 같지 않고 같아서도 안 되죠. 만약 모두가 같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등합니다. 이때의 동등함은 공평함 내지는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결코 서로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동등하다는 자각이야말로 고질적인 혐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인간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동등합니다. 지금까지 헤이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인간은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미워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화하고 경험하면 서로를 알 수 있고 알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면 미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간디는 눈에는 눈, 이해는 이식대로 했다면 온 세상은 애꾸는 천지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50보 100보입니다. 알량한 자존심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 파멸을 부릅니다.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서 살인사건 났다는 뉴스를 자주 봅니다. 인간은 너무 공격적입니다. 이성으로 공격성을 억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월남전을 다룬 책 중에 우리는 왜 전쟁을 했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월남전 당시에 미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 장군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월맹 수뇌부가 수십 년이 지나 마주 앉아서 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때 맥나마라 장군이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시 미국은 월맹 측에 남측에 대한 무장 공세를 중단하면 월맹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월맹 측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아서 확전이 되었습니다. 맥나마라 장군은 왜 월맹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맹 측은 그 제안이 굴욕적이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월맹 측이 미국에 제안한 것은 미국이 폭격을 먼저 멈추면 무장 도발을 멈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쪽이 다 같은 조건으로 같은 제안을 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순서였습니다. 결국 자존심 싸움, 그리고 상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확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군산 복합체의 전쟁 유지 음모론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음모론만으로 세상이 모두 설명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어느 한쪽이라도 과감하게 먼저 행동으로 옮겼더라면 어쩌면 월남전은 그렇게 확전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프간 전쟁 이전까지 미국이 가장 오래 지속했던 전쟁이었던 월남전은 그렇게 어이없을 정도로 쉬운 해결책을 곁에 두고서도 평화롭게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국가 대 국가 간의 일이 이렇게 애들 주먹 싸움하고 똑같은 양상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미워하기로 작정하면 한도 끝도 없고 결국 어느 한쪽이 죽든지 양쪽 모두 죽어야 끝이 납니다. 인간에게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대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며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속지 않는 것, 이것만이 혐오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